놈이 끝까지 실토를 않는구나. 매우 쳐라. 관아 한가운데 심효살이 3년째인 효자 나무꾼이 피떡이 되도록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졸의 곤장이 허공으로 치솟은 바로 그 순간 나무꾼의 몸 위로 뛰어든 건 다름 아닌 말 못하는 벙어리 여인이었지요. 말리는 포졸이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저고리 틈새로 옥패 하나가 툭 떨어졌으니 매질을 명령하던 현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이 벙어리 여인, 대체 정체가 무엇이며 효자 나무꾼은 왜 붙잡혀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솔티고을에 유난히 일찍 찾아온 혹한이 온 산천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던 해의 이야기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눈발이 산길을 온통 하얗게 뒤덮어 앞이라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던 그날 오후에 솔티마을 뒷산 고갯마루를 비틀비틀 내려오는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실밥이 터져 귀 언저리까지 덜렁거리는 삼배 모자를 눈썹이 묻힐 만큼 푹 눌러쓰고 옷단이 사방으로 다 풀려 나달나달 늘어진 누런 삼배옷 위에는 굵은 새끼줄을 허리에 동여맸으며 한 손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엔 지게를 버팅기고 있는 그 꼬락선이란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올해 25이 된 강운영이었지요. 3년 전 흉년과 역병이 한꺼번에 솔티마을을 휩쓸고 간 자리에 이 청년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고을 의원이셨던 부친은 역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료하다 같은 역병으로 쓰러지셨고 모친마저 2달도 채 못 버티고 지아비를 따라 세상을 뜨셨으니 하늘이 무심해도 일이 무심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갓 22의 청년은 제 손으로 수의를 짓고 제 손으로 관을 짜고 제 손으로 봉분을 다지며 장례를 치렀지요. 운영은 부모님의 마지막 봉분에 마지막 한 삽의 흙을 얹고 나서야 고개를 묻고 슬픔을 내뱉었답니다. 그렇게 부모를 떠나보낸 뒤 강운영은 묘 바로 근처 산자락에 조망만한 초막을 짓고 3년의 심효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낮이면 나무찜을 지어다 팔아 끼니를 잊고 밤이면 위패 앞에 향 한 자루를 피워 올리며 눈물을 삼키는 나날이 벌써 3년째였지요. 준수하던 외모는 바람에 그을리고 굶주림에 야위어 나이보다 훨씬 늑수그레해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무찜을 가득 진 채 고갯길을 내려오던 강운영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지요. 고갯마루에서 내려오는 길목, 커다란 바위가 눈보라를 등지고 서 있는 그 아래에 처음에는 그저 눈이 뭉쳐 쌓인 덩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하얀 눈 속에서 붉은 빛깔이 번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흰 눈 위에 핏물이 번지는 그 색깔이란 보는 사람의 심장을 한 번에 움켜쥐는 색깔이었지요. 강운영은 지팡이를 짚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눈밭 위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색이 완전히 바래어 무슨 빛깔인지도 알 수 없는 무명 치마 저고리가 찢기고 흙과 핏물에 범벅이 된 채 집신조차 잃어버린 맨발이 눈 속에 파묻혀 이미 새파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댕기머리 사이로 드러난 뺨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낭자하였고 입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부르터 있었지요. 저 멍자국의 모양새가 우연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의원의 아들로 자란 강운영의 눈이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참하게 맞은 흔적이었지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강운영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삼배 바짓가랑이로 스며들어 살갗을 얼얼하게 물어뜯었으나 그런 것이 느껴질 겨를이 없었지요. 그는 굳은 손가락으로 여인의 목 언저리를 더듬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부친이 의원이셨던 덕에 어깨너머로 익힌 솜씨였으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이리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더랍니다. 맥은 실처럼 가늘었으나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운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 끼니도 걱정인 처지였습니다. 심여살이 초막이란 것이 겨울 찬바람을 간신히 막아내는 것이 고작인 좁고 허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것도 빠듯한 형편의 낯선 여인을 데려다 뉘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그의 머릿속 한 켠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켠에서는 부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부친이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발끝으로 지나치는 자는 의원이 아니라 도적인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강운영의 발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결국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삼배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제 등에 업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삼배 호토 사이를 파고들어 살을 에어냈으나 등 위에서 아스라이 전해오는 가냘픈 체온이 어서 가야 한다고 그의 발을 재촉했지요.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실은 채 여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오는 강운영의 발걸음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끊어지지 않는 덩잔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산길에 눈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구간에서는 지팡이조차 눈 속에 푹푹 빠져들어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강운영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등 위에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발에 힘이 들어갔더랍니다. 초막 아니라고 해서 크게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새바람이 스며드는 흙벽에 가만히 한 장을 덧대어 놓은 것이 방풍의 전부였고 아랫목이라 해봤자 미지근한 온기가 겨우 남아있는 정도였으니까요. 천장은 낮고 어두웠으며 바닥엔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였지만 적어도 그 살을 애는 눈보라만큼은 막아주고 있었지요. 강운영은 그마저도 좋은 자리인 아랫목에 여인을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 솥에 눈을 퍼녹여 끓인 미지근한 물로 여인의 얼어붙은 발과 손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지요. 동상 입은 살을 잘못 주무르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조심 물수건으로 어루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찬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그는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하였지요. 방 한켠에는 칠이 벗겨진 나무 위패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부친과 모친의 위패였습니다. 위패 앞에는 향로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향이 이미 다 타버려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운영은 새 향 한 자루를 꺼내 피워 올리며 위패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데려왔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그리 하셨겠지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 냄새가 좁은 초막 안을 은은하게 채워갔습니다. 강운영은 한동안 위패 앞에 이마를 조아리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밤이 깊어서야 여인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피 한 점 없이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삼배옷 사내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 속에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이내 도로 쓰러졌지요. 강운영은 황급히 두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여기 사는 나무꾼이요. 고갯길에서 쓰러진 것을 보고 데려온 것뿐이니 무서워하지 마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강운영은 자신이 오히려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괜히 손을 비볐지요. 저 눈빛은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을 한 몸에 끌어안은 채 세상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강운영은 그것을 굳이 캐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뒤에 어떤 사연이 있든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죽 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운영은 끓여둔 묽은 죽 한 그릇을 들어 조심스레 내밀었지요. 기장과 산나물을 섞어 끓인 것으로 입에 댈 만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소박한 죽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고향은 어디요? 일이 된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러나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젖이 움직였으나 거기서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도 그 사실이 당혹스러운 듯 제 목을 손으로 더듬으며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그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죽 그릇 위에 번졌습니다. 강운영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물이 단순한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또 억눌러 온 끝에 겨우 한 방울 새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느낄 수 있었지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캐물어봤자 저 눈물이 더 쏟아질 뿐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강운영은 죽그릇을 여인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소. 몸이나 먼저 추스르시오. 묻지 않을 테니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시오. 여인이 굳게 쥔 죽그릇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운영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지요.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리다. 어두운 밤에 달이 밝으면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니 달이라 부르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 대신 죽그릇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무언가 다른 빛깔로 흔들렸지요. 고맙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것인지 말을 모르는 강운영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으나 적어도 그것이 거절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삼켰습니다. 죽 한 그릇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어쩌면 오랜 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요. 강운영은 그 사이 소리 없이 일어나 꺼져가는 아궁이에 나뭇가지 몇 개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살아나며 초막 안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였지요. 모진 눈보라가 초막 지붕을 긁어대는 소리가 요란하던 그 밤 삼배 모자를 쓴 효자 나무꾼과 이름조차 없던 벙어리 여인의 기구한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결코 예사롭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 위패 앞에서 타오르는 향 한 자루가 그 인연의 증인이라도 되는 양 연기를 피워 올리며 가느다랗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리가 강운영의 초막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운영이 새벽같이 눈을 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는 그만 멈칫하고 말았지요. 다리가 이미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싯돌을 쥐고 불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처지에 언제 일어난 것인지 찬 새벽 공기 속에서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불씨를 키우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강운영은 한동안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더랍니다. 다리는 그날부터 초막 안팎의 일을 조금씩 제 손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건만 가만히 앉아 신세를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품이었는지 다리는 아침이면 물을 길어다 솥을 올리고 낮이면 마당에 눈을 쓸어내고 저녁이면 강운영이 해다 놓은 나뭇가지를 가지런히 쌓아두었지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였으나 손발은 어찌나 민첩하고 야무지던지 강운영이 산에서 나무찜을 지고 내려와 보면 아침에 나갈 때와는 딴판으로 초막 안이 정돈되어 있어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던 들보에는 그 흔적이 사라졌고 틈새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흙벽에 갈라진 자리는 다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젖은 황토로 꼼꼼하게 메워져 있었지요. 부엌 한켠에는 강운영이 대충 쌓아두었던 솥단지와 그릇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모 위패가 모셔진 방 안 한 켠도 다리가 정성스레 닦아내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강운영은 위패 앞이 말끔해진 것을 발견했을 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처녀가 내 사정을 알 리도 없건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 위패부터 닦아 놓았구나 싶으니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지요.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다리. 다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나 강운영이 돌아서는 순간 다리의 눈가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저 위패 앞에 오롯이 담겨있는 한 청년의 지극한 효심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것인지 다리 본인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운영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다리가 부엌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리는 강운영의 다 떨어진 집신을 손에 들고 새 지프로 바닥 창을 엮어 보강하고 있었지요. 손끝이 빠르고 정교하여 금세 집신 한 켤레가 새 것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강운영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 그거 집신 삼는 솜씨가 어지간히 좋구려. 산골 처녀치고는 손끝이 너무 야무지지 않소? 다리는 고개를 들어 강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지요. 들켰다는 듯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빛깔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을 내리깔고 다시 집신 엮는 일로 돌아갔지요. 강운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기로 한 것이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강운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저 처녀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온몸에 멍자국을 낸 것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어떤 사연이 저 입을 꼭 닫아두게 만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손끝이 야무지고 눈빛이 총명한 처녀가 어쩌다 한겨울 눈보라 속 고갯길에 홀로 쓰러져 있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저 여인은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집신도 없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으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등줄기가 펴지는 방식, 강운영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평생 산골 흙바닥을 딛고 산 사람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몸에 익혀 온 무언가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품이었지요. 강운영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싶었지요. 심여살이하는 나무꾼 주제에 남의 사연을 캐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 싶어 눈을 감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더랍니다. 다리가 초막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운영이 나무찜을 지고 마을 어기장터 쪽으로 내려오던 길에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무리가 있었지요. 앞장선 자는 나이 50이 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두툼한 무명 도포에 갓을 번듯하게 차려 쓰고 살찐 말 위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눈이 작고 손이 두툼한 그 사내의 이름은 엄치복, 솔티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대 토호였지요. 엄치복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곡물 장사로 재산을 불린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 열에 9은 그의 소작지를 부쳐먹고 살았으며 나머지 하나도 그의 미국 창고에 빚을 지고 있었지요. 눈밖에 나면 소작도 못 붙이고 빚만 늘어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가 지나갈 때면 모두가 허리를 굽히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치복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당연한 것을 즐기는 자였지요. 그런 엄치복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요즘 들어 솔티 산자락의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니 바로 강운영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산자락 땅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물이 풍부한 그 터는 새 미국 창고를 짓고 과수원을 일구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자리였지요. 엄치복은 그 땅을 볼 때마다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못마땅하여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서방, 마침 잘 만났구먼. 엄치복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름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운영은 나무찜을 진 채로 고개를 들어 엄치복을 바라보았지요. 심여살이 중인 나무꾼과 마을 최대 토호라는 신분 차이가 뻔히 있는 터라 마을 사람 같으면 당장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겠지만 강운영은 그저 묵묵히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치복은 눈썹을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허나 오늘은 회유를 하러 온 것이었으므로 억지로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땅 말이네. 저 산자락 땅 있잖나. 내가 넉넉히 값을 쳐줄 테니 팔 생각이 없는가? 자네 혼자 그 산에서 나무나 하고 사는 처지에 저 땅이 무슨 소용인가? 나한테 넘기면 내가 개간해서 2배, 3배는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줄 것 아닌가? 강운영은 대나무 지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팔 수 없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엄치복의 너털웃음을 순식간에 굳혀버리기에 충분했지요. 팔 수 없다니? 이 사람이 내가 헐값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자네 형편이 어려운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나? 그 돈이면 마을 아래 번듯한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것이야. 강운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요. 그 땅에 부모님이 잠들어 계십니다. 심여살이가 끝나기 전엔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부모 묘를 파헤칠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 값이 얼마든 마찬가지입니다. 엄치복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작은 눈이 가늘어지며 강운영을 내려다보았지요. 말을 탄 채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저 청년은 조금도 주눅든 기색이 없으니 그것이 엄치복의 비위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천천히 생각해보게나. 엄치복은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입가에 비린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런 고집불통 청년을 설득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탐색이었지요. 얼마나 단단한지 두드려보는 것이었을 뿐 진짜 수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강운영은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손이 대나무 지팡이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내가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데서 오는 서늘한 예감이었지요. 강운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지막한 봉분 2개가 하얀 눈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슴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나무 지팡이가 얼어붙은 땅을 힘있게 짚는 소리가 고요한 산자락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날 저녁 초막으로 돌아온 강운영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다리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다리의 눈빛은 분명 묻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신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고. 강운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어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그러나 다리는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강운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살피는 그 눈빛이 오히려 강운영을 민망하게 만들었지요. 저 처녀 말은 못해도 눈치 하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는 그렇게 솔티산자락에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초막 안에서는 등잔불이 오롯이 타오르고 부모 위패 앞에는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건만 산 아랫마을 어딘가에서
엄치복이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맞댄 채 귓속말을 나누고 있으리라는 것을 초막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엄치복이 강운영과 마주쳤다 빈손으로 돌아간 날 밤이었습니다. 솔티마을 가장 번듯한 기와집 엄치복의 사랑채에는 밤이 이슥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두툼한 비단 방석에 걸터앉은 엄치복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고을 현감 서치훈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를 보는 현감이 밤중에 일개토호의 사랑채를 찾아든 것이니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는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서치훈은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현감이었습니다. 관복은 번듯하게 갖추었으나 그 속에 든 것은 탐욕뿐인 자로 부임 첫 해부터 아전들과 짜고 백성들의 세금을 등쳐 제곡간을 채우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엄치복과는 부임 첫 달에 이미 뒷돈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으니 솔티고을에서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엄치복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감날이 저 산자락 심여살이 청년 강운영 말씀이오이다. 제 땅이라며 끝까지 버티는데 말로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려. 서치훈이 기름진 손가락으로 가끈을 매만지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나무꾼이 그리도 고집이 세단 말이오? 중인 출신 주제에 배짱 하나는 크구먼. 배짱이 하늘을 찌르지요. 그러니 제가 나리를 찾아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엄치복의 입가에 비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가 소매 속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서치훈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지요. 주머니 안에서 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치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지요. 방법이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면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귓속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사랑채 안의 촛불만이 알았겠지요. 다만 그 촛불이 꺼질 무렵 서치훈이 사랑채를 나서며 엄치복의 하인 하나에게 무언가를 귓속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것을 담장 밖을 지나던 개 한 마리만이 무심하게 흘겨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초막에는 밤마다 강운영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운영은 심여살이의 예법에 따라 해가 지면 부모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을 올린 뒤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지요.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고된 하루 끝에 몸이 먼저 쓰러지는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달랐지요. 강운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다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달빛이 밝아서 초막 안으로 흘러드는 은빛 빗살이 제법 또렷했지요. 다리는 그 빛을 등잔 삼아 조심조심 아궁이 옆 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흙벽 가장 아랫단 얼핏 보면 그냥 흙덩이처럼 보이는 자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헐거운 돌 하나가 소리 없이 빠져나왔지요. 다리가 그 틈새에 깊숙이 손을 뻗어 꺼낸 것은 낡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먼지를 아주 조심스레 털어내고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다리는 한동안 그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보자기의 헝겊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겨우 찾아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차마 풀어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지요. 다리의 눈가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어버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메마른 슬픔의 표정이었지요. 보자기 매듭을 살며시 풀자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가 배어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정교하게 수놓은 비단 한 조각이었는데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이 심상치 않았지요. 일반 가문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격식 높은 문양이었으나 다리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보자기 안에 조심스레 접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다리가 그것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지요. 강운영은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코앞에 닥친 내일끼니 걱정과 나무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다리가 품고 있는 비밀은 마치 깊은 우물 속 물처럼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다리는 보자기를 다시 돌 틈새 깊숙이 밀어넣고 돌을 제자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불씨가 가늘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리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곤히 잠든 강운영의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자신이 내야 할 소리는 없었으니까요.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솔티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지요. 생선 장수의 외침과 옹기 장수의 흥정소리가 뒤엉키고 장꾼들의 발길에 채인 흙먼지가 뿌옇게 허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데군데 노점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지요.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찬 공기였으나 사람들의 열기로 장터만은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운영은 며칠 동안 산에서 해다 쌓아둔 나무찜을 팔아 쌀과 소금을 사야 했습니다. 초막의 쌀독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먹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니건만 혼자 먹을 때와 둘이 먹을 때는 쌀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였지요. 그러나 강운영은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배 모자를 눌러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장터 어기로 들어서는 강운영의 행색은 언제나처럼 남루했지요. 지게에 묶인 나무단이 어찌나 단단하게 묶여 있던지 새끼줄이 지게 목발에 파고들어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장터 한켠 나무 장수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흥정이 제법 잘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에는 쌈지에 엽전 몇 잎을 넣을 수 있었지요. 강운영은 쌀 한 대와 소금 한 줌을 사서 장터를 빠져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장터 어기를 나서려던 강운영의 곁을 한 사내가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듯 가까이 지나가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총총 걸음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빨랐지요. 강운영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그 사내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이내 걸음을 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강운영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사내의 재빠른 손가락이 강운영의 지게 나무단 사이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던 것을 강운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 어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뒤편에서 갑자기 장터가 들썩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내 은술잔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둑이 들었다. 여봐라, 포조를 불러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장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강운영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기름진 도포 자락을 날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는 자가 바로 엄치복이었지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채 사방을 둘러보던 엄치복의 작은 눈이 강운영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강운영의 가슴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눈빛은 진짜로 도둑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이미 찾아낼 자를 정해두고 몰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운영이 그 차이를 느끼는 사이 엄치복이 두툼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놈이다. 아까 내 집 옆을 기웃거리던 놈이 바로 저 나무꾼이야. 저놈의 짐을 뒤져라. 삽시간에 포졸 둘이 강운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치복의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 강운영의 지게를 끌어당기더니 나무단 사이를 손으로 헤집었지요.
장터에 몰려든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인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햇빛을 받아범쩍이는 은재 술잔 하나였습니다. 있다. 여기서 나왔다. 하인의 고함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강운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은술잔과 엄치복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올가미에 걸려든 것인지를 깨달았지요. 손발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온몸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지요. 3년을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는 자신이 대낮에 도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소리가 되어 터지려 했습니다. 나는 훔친 것이 없소. 저것이 어찌 내 짐에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는 일이오. 강운영이 억센 목소리로 외쳤으나 돌아온 것은 포졸의 굵은 팔이었습니다. 양팔이 등 뒤로 비틀려 올라가고 거친 포승줄이 삼배옷 위로 파고들었지요. 엄치복은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비린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발뺌은 관아에 가서 하게. 현감나리께서 똑똑히 판단해 주실 것이야. 장터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강운영을 알고 지내던 마을 사람 몇몇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저 청년이 남의 것에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3년 심여살이를 하며 나무찜 하나로 연명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엄치복의 기세 앞에 그리고 포승줄을 손에 쥔 포졸들 앞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강운영이 포졸들에게 끌려 장터를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칠 뿐이었지요. 그 소란이 장터 가득 퍼져나가던 바로 그 무렵 장터 어귀에는 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강운영이 산나물 2가지를 팔아오면 좋겠다며 새벽에 캐다 놓은 것을 들고 장터에 나왔다가 인파 사이에서 포승줄에 묶인 강운영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다리는 그 순간 2발이 땅에 박혀버린 듯 꼼짝을 못했습니다. 포졸들 사이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끌려가는 강운영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리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출렁이고 있었지요.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2가지가 한꺼번에 뒤엉킨 것인지 다리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을 살려낸 것은 강운영이었습니다. 눈밭에서 꺼져가던 자신을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온 것도 이름을 지어준 것도 묻지 않겠다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민 것도 모두 강운영이었지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지금 저 청년이 자신 때문에 적고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리의 가슴을 바늘로 쑤시듯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손에 들고 있던 산나물 꾸러미를 꽉 쥐었다가 이내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초막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지요.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아궁이 벽 틈새에 숨겨둔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달리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땅을 박차는 소리가 장터 어귀에 울려 퍼졌지요. 다리의 댕기머리가 바람에 날리며 흩어졌고 찬 공기가 볼을 후려쳤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관아 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저녁 노을인지 아니면 억울한 자의 피가 하늘을 물들이는 것인지 달리는 다리의 눈에는 그 뒷깔이 유난히도 처절하게 보였답니다. 솔티고울 관아 마당은 숨막히는 정적과 비릿한 냄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 형틀에 묶인 강운영의 몸뚱이는 찬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삼배옷 위로 거칠게 감긴 포승줄이 팔뚝을 파고들었고 실밥 터진 삼배 모자는 벗겨진 채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맨 이마가 찬 공기에 그대로 드러났으나 강운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대청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내려다보는 자는 현감 서치훈이었습니다. 사모를 번듯하게 쓰고 관복 자락을 가지런히 여민 그 모습은 얼핏 위험 있어 보였으나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위험이 아니라 비루한 계산이었지요. 그의 옆자리에는 엄치복이 비단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를 붙이기엔 한겨울 날씨였건만 그 손짓 하나하나가 어찌나 여유롭고 거만하던지 보는 이의 속을 긁어대는 것 같았지요. 강운영, 내 이놈. 내 물건이 어찌하여 내 짐 속에서 나왔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서치훈이 장죽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며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을 잡은 현감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태연하였지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운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결코 훔친 것이 없습니다. 저 물건이 제 짐 속에 어찌 들어갔는지 소인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소인의 짐 속에 몰래 넣은 것이 분명하오니 부디 명명하게 살펴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 아니었지요. 억울함이 너무 커서 오히려 목구멍이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강운영은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었지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인의 자식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3년이었건만 지금 이 순간 그 전부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치훈이 장죽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래 넣었다? 이놈이 발뺌도 가지가지로 하는구나. 증거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무슨 소리를 짓거리느냐. 형방 바른 대로 실토하게 해라. 형방이 굵은 곤장을 고쳐주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와 함께 곤장이 강운영의 등을 내리쳤지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운영의 전신이 충격으로 튀어오르듯 떨렸으나 포승줄이 그를 놔주지 않았지요. 살이 터지는 듯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번졌으나 강운영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훔치지 않았소.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소이다. 이를 악문 채 나온 목소리가 마당 위로 퍼졌습니다. 서치훈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엄치복이 부채를 접으며 입가에 비린 웃음을 매달았습니다. 고집 한번 대단하구먼. 현감날이 저 청년이 본래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자입니다. 더 세게 치셔야 바른 대로 고할 것입니다. 서치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곤장이 다시 허공을 갈랐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삼배옷 위로 붉은 기운이 번져나왔습니다. 강운영의 고개가 점점 앞으로 꺾여갔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짓 자백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백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친이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관아 담장 밖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며 주먹을 쥐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저 청년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심여살이 3년 동안 나무찜 하나로 연명해 온 사람이 남의 은술잔을 훔쳤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엄치복의 음모라는 것도 마을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였지요. 그러나 엄치복의 보복이 두렵고 포졸들의 곤봉이 무서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낮은 탄식을 뱉어낼 뿐이었지요. 강운영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가운데 부모님 묘가 떠올랐지요. 봉분 두 개가 눈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그 모습이
눈꺼풀 뒤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겠다 하였는데 제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곤장 소리보다 더 뼈아프게 가슴을 쳤지요. 같은 시각 다리는 초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터에서 혼자 달려오는 내내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멈출 수가 없었지요. 초막 안으로 뛰어든 다리의 눈이 순식간에 방 안을 훑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지요. 다리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아궁이 옆 흙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헐거운 돌 하나를 빼내자 그 안 깊숙한 곳에 낡은 보자기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꺼내들고 한순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이것을 꺼내는 날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감춰두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두려움보다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강운영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눈밭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등에 업고 비틀비틀 산길을 내려오던 그 삼배옷 사내의 등이 지금 이 순간 곤장을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다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닦을 시간이 없었지요. 그녀는 보자기를 품속 깊이 안고 일어서서 초막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때를 맞춘 듯 초막 앞 비탈길을 뛰어내려오던 다리와 나무짐을 작게 인 이웃집 아이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로 강운영이 가끔 나뭇가지 하나씩을 쥐어주며 어르던 동네 아이였지요. 다리는 그 아이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리를 바라보았지요. 평소에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던 벙어리 안악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붙드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를 열자 그 안에서 얇게 접힌 비단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아이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요. 다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입술을 열었지요. 역참. 가느다란 실처럼 새어나온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혀가 간신히 움직인 것이었지요. 아이가 눈을 더 크게 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말이 나온다는 것이 기쁜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 서러운 것인지 다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역참으로 가거라. 이것을 가져가. 어서. 목소리는 쇠가 긁히듯 거칠고 갈라졌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아이는 다리의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비단 조각을 꼭 쥐었지요. 다리는 아이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으며 고갯길 너머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비탈길을 향해 다른 박질치기 시작했지요. 작은 발이 얼어붙은 흙길을 박차는 소리가 탁탁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다리는 그 뒷모습이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 아이가 제 발로 역참에 닿는 것과 관아 마당의 매질이 강운영의 숨을 끊어버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막 안으로 들어가 대돌 위에 주저앉아 강운영의 다 다른 집신 한 켤레를 손에 집어들었지요. 끈이 헐거워진 것을 보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끈을 단단하게 다시 묶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세게 매듭을 지었지요. 그 통증이 오히려 흐트러지려는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다리는 그 집신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관아 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저녁 노을이 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저 붉은 빛깔이 강운영이 흘리고 있을 피의 색깔인 것만 같아 다리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손에 든 채 관아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지요. 처음엔 걷다가 이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댕기머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다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발이 얼어붙은 흙길을 세차게 박차며 다리는 관아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이라 불리던 다리의 두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지요. 마치 한겨울 얼음 속에 갇혀있던 물줄기가 봄 기운에 터져 나오듯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곤장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리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고 귀에서 바람 소리가 윙윙 울렸지요. 그러나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었지요. 저 관아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살아남은 이유였는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관아 마당으로 뛰어든 다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을 살아도 잊히지 않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강운영의 삼배옷 등판이 핏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요. 고개가 앞으로 힘없이 꺾인 채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나무찜을 지고 씩씩하게 산길을 오르내리던 그 청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다리의 가슴속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방이 곤장을 다시 축혀 올리는 순간이었지요. 다리의 두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든 다리가 형방의 곤장이 허공을 가르는 바로 그 찰나에 강운영의 피투성이 몸 위로 제 몸을 던졌지요. 둔탁한 나무 몽둥이가 다리의 어깨를 스치며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잃고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형방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강운영이 흐릿한 눈을 들어 자신의 위를 덮은 그림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다리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강운영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다리 왜 여기에?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운영의 묶인 팔 앞에 제 몸으로 방패를 치듯 버티고 서서 쇠사슬처럼 단단한 두 팔로 그를 감쌌지요. 더 이상의 매질은 없다는 듯,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그 작은 몸뚱이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멈칫거리던 형방이 서치훈 쪽을 돌아보았고 서치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지요. 대청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엄치복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비단 부채가 탁 소리를 내며 접혔지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기름진 목소리가 거칠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현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이냐? 관아의 형 집행을 방해하다니 전현도 한패가 분명하다. 같이 묶어서 혼을 내줘라. 서치훈이 턱짓으로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포졸 둘이 곤봉을 쥐고 다리 쪽으로 다가왔지요. 거친 소나기가 다리의 팔을 잡아채려 하자 다리는 강운영을 더욱 단단히 감쌌습니다. 포졸의 손이 다리의 무명 저고리 깃을 잡아당겼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고 올이 다 풀린 무명 저고리가 포졸의 손에 이끌려 힘없이 뜯겨나갔습니다. 다리가 황급히 옷깃을 여미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뜯겨나간 저고리 사이로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 햇빛 아래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허공에서 흔들리는 그것은 얇은 비단끈에 매달린 옥패 하나였습니다.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의 표면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쌍악이 구름 위를 노니는 그 문양은 이 고을 어느 양반가에서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최고위 관료의 가문에서만
그것도 직계 혈육에게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분의 징표였지요. 형방의 손에서 곤장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포졸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엄치복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저 빛나는 물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지요. 그러나 서치훈은 달랐습니다. 대청 위에서 그 옥패를 본 순간 서치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지요. 손에 들고 있던 장죽이 힘없이 마루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것은 도성에서도 아무나 지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를 쓴 고위 관료, 그것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당대 권세가의 직계 혈육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었지요. 저 옥패에 새겨진 문양을 서치훈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현감으로 부임하기 전 조정 마당에서 멀찍이 바라보았던 그 문양이었지요. 그 문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는 순간 서치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다리는 뜯겨나간 저고리를 여미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댕기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 눈빛은 더 이상 말 못하는 불쌍한 벙어리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물속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맹수처럼 번뜩이는 서슬퍼런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행색이었으나 누더기 속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온몸에서 배어나와 관아 마당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엄치복이 다리의 눈과 마주친 순간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서늘함이 밀려오자 저도 모르게 발뒤꿈치가 물러섰다. 다리는 옥패를 두 손으로 천천히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게 시작되었지요. 그러다 점점 크게, 점점 또렷하게 관아 마당의 하늘을 가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 같았지요. 누가 감히 내 은인을 도적으로 몰아 피를 흘리게 하였느냐. 순간 관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지요. 저 벙어리 여인의 입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다니.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억양이, 그 안에 담긴 기세가 평범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지요.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것만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품고 있던 진짜 모습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는 서치훈과 엄치복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3년간 쌓인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묘 곁을 지키는 효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관아 마당에서 피를 흘리게 하다니. 하늘이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야. 내 아버님께서 이미 이 고을에 당도하셨으니 너희들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서치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부들부들 몸을 떨며 다리와 옥패를 번갈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점점 공포로 물들어갔지요. 반면 엄치복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눈을 껌뻑이며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은 가짜다. 어디서 주워온 돌덩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것이야. 전연의 입을 막아라, 당장. 엄치복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관아 바깥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밀려왔습니다. 땅이 울리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안팎에서 동시에 박살나듯 열렸지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갑옷 두른 광군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자루의 칼날이 서리발처럼 번뜩이며 엄치복과 서치훈의 목을 겨누었지요.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공봉을 내팽개치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형방은 곤장을 버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광군들 사이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성 밖에서는 낡은 도포로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것이 일반이건만 오늘만큼은 관복을 갖추어 입은 그 중년 사내의 위엄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깊고 단호한 눈빛이 마당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피투성이 몸으로 형틀에 묶인 강운영과 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에게 닿는 순간이었지요. 사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을 마침내 눈앞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객들에게 습격당한 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던 딸의 얼굴이 저 누더기 속에 있었으니 아비의 심장이 어찌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판서는 관복 소매로 눈가를 누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향해 우렁차게 호령하였지요. 이 판서 이명준이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에 왔노라. 저 두 죄인을 당장 포박하고 억울하게 묶인 자는 즉시 풀어들여라.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엄치복이 악을 쓰며 팔을 휘저었으나 굵은 포승줄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올감했지요. 서치우는 이미 혼이 빠진 사람처럼 관복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군 하나가 재빨리 강운영의 포승줄을 끊었지요. 이 판서는 천천히 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몇 번이나 멈칫거렸지요. 고귀한 비단옷을 걸쳐야 할 딸이 낡은 무명 저고리가 뜯긴 채 흙바닥 위에 서 있는 모습에 아비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요. 달아. 한 글자 한 글자가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대신 뒤를 돌아 강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승줄이 풀리고 형틀에서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서려는 강운영이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지요. 다리는 망설임 없이 강운영의 곁으로 걸어가 그의 팔을 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아버님, 이분이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눈밭에서 꺼져가던 저를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오신 분이지요. 저분의 억울함을 먼저 씻어주십시오. 저는 그 후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긴 세월 조정에서 숱한 일을 겪어온 사내였건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는 잠시 후 눈을 뜨며 강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런 삼배옷이 피로 얼룩지고 삼배 모자조차 없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떤 고관대작보다 곱고 맑았지요. 이 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대 조정의 고위 관료가 피투성이 나무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에 묶인 채 바닥에 처박혀 있는 엄치복을 향해 이 판서의 서늘한 호령이 떨어졌지요. 백성의 땅을 탐하고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 피를 흘리게 한 죄, 그리고 탐과 놀이와 결탁하여 고을을 도탄해 빠뜨린 죄.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조정에 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단단히 묶어 압송하라. 엄치복이 악을 쓰며 발버둥쳤으나 관군의 소나기는 놔주지 않았지요. 서치우는 이미 넋이 빠진 사람처럼 끌려갔습니다. 평생 쌓아온 탐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지요.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은 환호도 울음도 아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엉킨 무언가였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아온 서러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며 다리의 이름을, 그리고 강운영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맺혔던 하늘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도 관아 마당은
한동안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치복과 서치훈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자리에는 그들이 남긴 것들만이 흩어져 있었지요. 뜯겨나간 비단 도포 자락, 바닥을 구르는 사모 하나, 그리고 권세를 믿고 함부로 날뛰던 자들이 남기는 것이 언제나 그러하듯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낡은 탐욕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엄치복이 불법으로 빼앗아 쌓아 올린 재산과 곡식을 모두 몰수하여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소작인으로 살며 제 땅 한 평 가져본 적 없는 백성들이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받아주었지요. 흙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었고 자식의 손을 꽉 쥔 채 소리 없이 통곡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평생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그 울음소리가 솔티고울 하늘 위로 높이 퍼져 올라갔지요. 강운영의 땅 문서도 그 자리에서 확인되어 봉인되었습니다. 부모 묘터를 포함한 산자락 땅이 온전히 강운영의 것임을 이 판서의 관인이 찍힌 문서로 증명하였지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 저 땅을 넘보거나 빼앗으려 드는 것을 조정의 이름으로 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운영은 그 문서를 건네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턱이 떨렸지요. 3년을 지켜온 것이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싶으니 피투성이 등판의 통증 따위는 저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곁에서 묵묵히 강운영의 상처를 천으로 누르고 있던 다리가 조용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운영의 손에 들린 땅 문서를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상처 쪽으로 시선을 내렸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누르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지요. 강운영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 짧은 순간을 마당 한켠에서 지켜보던 이 판서만이 조용히 눈에 담았더랍니다. 이 판서의 일행이 다음 고을로 떠나야 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리는 초막 앞에 서 있었지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막의 낮은 처마 아래 아궁이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강운영이 새벽같이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강운영은 초막 앞 대돌 위에 서서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판 상처에 낡은 천을 동여맨 채 삼배 모자를 눌러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어느 때와도 다르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눈빛만이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의 담담함 뒤에 무언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다리였지요. 부모님 묘 잘 지키십시오. 예. 심효살이 끝나는 날아버님께서 한양으로 오시라 하실 겁니다. 꼭 오십시오. 강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건만 그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리가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걸음을 걷다가 멈추었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강서방. 예. 눈밭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다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가는 다리의 뒷모습을 강운영은 끝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댕기머리가 아침 바람에 살랑거리며 흔들렸지요. 가마가 출발하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고 마을 사람들의 배웅 인파가 하나둘 흩어지고 나서도 강운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쥐어져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알아채고 스스로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꼭 가리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 바람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을 뿐이었지요. 다리가 떠나고 나서 강운영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향을 피우고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찜을 지고 밤이면 위패 앞에 엎드려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나 강운영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 한양 어딘가에 있을 그 여인의 얼굴이라는 것을. 처음엔 그 사실이 스스로도 당혹스러웠지요. 판서댁 교수와 산골 나무꾼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 싶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데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알면서 다스려지는 것이던가요? 나무찜을 지고 고갯길을 오르다가 문득 바람이 불어오면 저 바람이 한양 쪽에서 불어오는 것인가 싶어 괜히 걸음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더랍니다. 부모 묘 앞에 앉아 향 연기를 바라보던 어느 날 저녁 강운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이상한 것입니까? 심여살이 하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물론 봉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뜬 달이 초막 안을 은빛으로 물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강운영은 그 달빛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지요. 달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주었으니 이것이 다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한편 한양에서 다리의 나날도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 반듯한 비단옷을 입고 단아한 규수의 자리로 돌아왔건만 다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늘 솔티산자락의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낮은 초막의 처마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 그리고 삼배 모자를 눌러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그 사내의 뒷모습이. 다리는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판서댁 교수로서의 예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먼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당치 않은 일인지도 알고 있었지요. 다만 저녁이면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손이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 판서는 그런 딸을 며칠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서찰을 읽는 척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달아, 솔티 나무꾼이 생각나느냐? 다리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잠시 있다가 낮게 대답하였지요. 아버님, 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다 하였느냐, 아니라 하지는 않았구나. 다리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이 판서가 서찰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지요. 저 청년은 바르고 고든 사람이다. 중인 출신이나 내 딸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고 관아마당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비 눈에도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다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들린 바느질감이 가늘게 떨렸지요. 심여살이가 끝나면 한양으로 올라오라 하였다. 그때 가서 보자꾸나. 이 판서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서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요. 다리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려놓았던 바느질감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그 손이 아까보다 훨씬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더랍니다. 강운영의 심여살이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3년을 꼬박 지켜온 봉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던 날 강운영은 오랫동안 일어서지 않았지요. 부모가 남겨준 것들,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그 곁에서 배운 것들이 가슴속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강운영은 삼배 모자를 벗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그 낡은 삼배 모자를 두 손으로 들어 봉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봉분 옆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이제 상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이제 갑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처럼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강운영은 봉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봉분 위에 나지막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을 드디어 들은 것처럼 두 봉분이 햇살 아래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작게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아버지, 소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잘 모시겠습니다. 봉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산자락을 쓸고 지나가며 낙엽 몇 잎을 강운영의 발치에 살며시 내려놓았지요. 강운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강운영이 한양에 당도한 것은 솔티를 떠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약속대로 강운영을 맞아 의원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의원 한 분을 소개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어깨너머로만 익혀두었던 것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만나자 봄비를 맞은 씨앗처럼 빠르게 싹을 틔워 나갔습니다. 강운영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날이 저물어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다리와는 좀처럼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서 댁 안채와 사랑채가 엄연히 나뉘어 있었고 강운영은 의원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무는 처지였으니 같은 마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없었지요. 강운영은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판서 댁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날이면 괜히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운영이 의원 선생님 댁에서 돌아오다가 이 판서 댁 후원 담장 옆을 지나치는데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였지요. 멈추어서 들어보니 약재 이름을 읊조리는 소리였습니다. 틀린 부분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읊조리기를 반복하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진지하던지 강운영은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다 담장 너머에서 읊조리는 목소리가 약재 이름 하나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강운영은 저도 모르게 담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백출이요. 담장 너머에서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이내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담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서방이십니까? 예.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방금 지나다가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에서 다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요. 조금 전보다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백출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을 반복해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강운영이 담장에 등을 기댄 채 말하였습니다. 비위를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뿌리가 굵지요. 한번 생김새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침묵이 흘렀지요. 강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리? 담장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강서방은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또 침묵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담장 하나가 있었고 그 담장이 어찌나 두껍게 느껴지던지 강운영은 그것이 나무와 흙으로 된 담장이 아니라 신분과 예법으로 된 담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 예, 한양 오길 잘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가 멀어지지 않았지요. 강운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지요. 어쩐지 등판에 다 나은 상처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더랍니다. 담장 너머에 홀로 남은 다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재 목록이 적힌 종이를 가슴 앞에 꼭 쥔 채 담장 너머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다리는 밥을 제법 먹었습니다. 이 판서가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며 빙긋 웃었지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 판서는 어느 날 강운영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찻잔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이 판서가 찻잔을 천천히 들며 입을 열었지요. 강운영, 겨울 동안 공부하는 것을 보니 하루도 게으른 날이 없었더구나.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과찬이 아니야.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 판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운영, 내 하나 물어보겠다. 솔티에서 다리가 내 초막에 머문 넉 달 동안 그 아이가 어떠하더냐? 강운영이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판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말은 못하셨으나 손끝이 어찌나 야무지시던지 소인이 오히려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운영이 이 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것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대감마님 앞에서 거짓을 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인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습니다. 이 판서가 한동안 강운영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복잡한 것들이 지나갔지요. 아비로서의 간음, 어른으로서의 판단, 그리고 솔티관아 마당에서 처음 보았던 저 눈빛에 대한 기억이. 강운영, 중인 출신이 판서댁 교수를 아내로 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너도 알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세간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야. 소인은 3년을 눈보라 속에서 버텼습니다. 세간의 눈이 소인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서가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하였지요. 다리도 제 스스로 마음을 정한 아이다. 아비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에도 내가 예사로운 청년이 아니었어. 강운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 판서가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내 허락한다. 혼례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요. 다만 솔티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긴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마을 어른 몇 분이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삼배모자 사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는구나 싶으니 기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었지요. 다리는 쪽머리에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었으나 사치스럽지 않은 단아한 것이었지요. 강운영은 처음으로 반듯한 도포자락을 여미고 갓을 쓴 채 다리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대나무 지팡이 없이, 새끼줄 없이, 낡은 삼배옷 없이 오직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그 모습이 어찌나 반듯하던지 이 판서가 끝내 눈가를 손으로 눌렀지요. 강운영이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도 강운영을 바라보았지요. 눈밭에서 처음 마주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 봄볕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강운영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란히 후원을 걷는데 다리가 조용히 말하였지요. 담장 너머에서 백출이라 알려주실 때만이 놀랐습니다. 강운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발소리를 죽이고 들었으니 제 잘못이요. 아닙니다. 다리가 걸음을 멈추며 강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하였지요. 그날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강운영이 다리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용기요? 다리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여쭤볼 용기요. 강운영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눈이 시리도록 파란 봄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봉분 두 개가 떠올랐지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소자가 잘 살겠습니다. 봄바람이 후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운영은 천천히 고개를 내리며 나란히 선 다리를 바라보았지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재 이름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하늘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강운영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왕진을 다니는 의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갔지요. 다리는 그 곁에서 살림을 도맡으며 때로는 의원 일까지 거들었습니다.
말없이 손끝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아내가 곁에 있으니 강운영은 그 어떤 어려운 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요. 솔티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효자 나무꾼과 끝까지 품속 깊이 간직한 것을 꺼내든 벙어리 여인의 이야기가 할머니에서 손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지요. 바르게 살면 하늘이 길을 낸다고. 억울한 눈물은 반드시 하늘이 닦아준다고. 그리고 눈밭에서 내민 따뜻한 손 하나가 두 사람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마을 어른들은 언제나 이 말을 덧붙였더랍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다고. 언제나 끝까지 하늘은 보고 있었다고.